안녕하세요, 구지코입니다. 구지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처음으로 혼자 하는 장거리 여행이었고 처음으로 혼자 하는 장기체류 여행이었어요. 뉴질랜드는 한국과 정반대의 계절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뉴질랜드 계절도 알아놓고 뉴질랜드 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가져갈 물건들도 이렇게 꼼꼼히 챙겼고요. 뉴질랜드에는 마오리족과 키위가 있는데요. 마오리족은 피부가 좀 까만 사람들이고요. 이제 키위는 백인을 지칭하거든요. 마오리족은 원래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질랜드가 럭비로 굉장히 유명한데 되게 멋있거든요. 경기 전에 막 이러면서 이게 마오리 하카라는 건데 뉴질랜드 마오리족 전사들이 전쟁 전에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 췄던 춤이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실제로 보면은 에너지가 막 엄청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눈 크게 뜨고 혀를 내밀면서 동작을 하는 것이 마오리족의 춤 하카고요. 이 영상에서 뭔가 소리 지르는 것도 노래하는 거예요. 동영상에 마오리 언어 번역한 자막이 같이 나오죠. 빛나는 태양이 높이 높이 올라간다 뭐 이런 가사네요. 마오리 타투도 되게 유명한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 모양 하나 없이 그 사람의 삶을 타투를 새긴다고 해요. 마오리족의 전통 같은 건데요. 제가 관련 역사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어요.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자막 처리했으니까 편하게 보세요. One of the most isolated cultures on the planet, New Zealand. This is the land of the Maori people, known for their warrior spirit and striking facial tattoos. The traditional Maori design, those swirling lines and spirals, are all inspired by nature. And each design has a specific meaning. When the seagoing people of the South Pacific migrated to what is now New Zealand, their body tattoos evolved to emphasize the facial tattoo called a moko. Each moko communicat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wearing it, his family, and his status. For women, it's a mark of beauty. For men, it's the sign of a warrior. 아, 그리고 이건 마오리족의 전통 인사법이라고 해요. 이 사진은 영국 왕자가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갈 때 뉴질랜드가 따뜻하다고만 다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갔어요. 물론 북섬은 남섬보다 훨씬 따뜻하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섬을 가신다면 따뜻한 옷 정말 꼭 필요합니다. 올해 날씨 예보를 가져와 봤어요. 뉴질랜드는 지금 7월 말이니까 한겨울인데요. 기온은 오클랜드와 비교해서 추운데도 겨울치고 괜찮은 온도죠. 하지만 바람을 보시죠. 풍속이 북섬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그나마 시티의 경우예요. 호수가 있는 쪽으로 내려가면 여름에도 얼어 죽습니다. 안에 티를 한 3-4겹 입고 엄청 두꺼운 기모 티셔츠를 위에 입고 털모자에 털 목도리까지 하고 다녔어요. 아무튼 준비 잘하고 가셔야 됩니다. 뉴질랜드는 4월, 9월에 시간을 1시간 앞당기거나 미루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란 걸 합니다. 이건 2018년도 정보를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처음으로 혼자 환승하는 비행기를 타본 거였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장거리 여행의 경우에 환승하는 비행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환승을 할 경우에 경유지에서 수화물을 찾았다가 다시 최종 목적지를 붙인 다음에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최종 목적지까지 짐이 배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하면은 한 번에 짐을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나중에 알아가지고 정말 임박하게 부랴부랴 짐 찾고 짐 붙인 다음에 비행기를 탔거든요. 크라이스처치 공항에 도착을 해서 크라이스처치 시내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항버스를 탔는데 그때 당시에 2014년에 공항에서 크라이스처치 시티까지 가는데 짐을 포함해서 공항버스가 $8였어요. 정말 싸죠.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한 거는 유심칩을 산 거예요. 만약에 단기로 여행을 가는 거라면 그냥 로밍을 하거나 하시면 되겠지만 장기 체류 하실 경우에는 그냥 현지 유심칩을 사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는 프리페이 플랜이라고 선불제를 사용해요. 여기서 플랜은 요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불제도 있기는 한데 프리페이를 추천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뉴질랜드의 통신사는 보다폰과 스파크예요. 뉴질랜드에서는 보다폰과 스파크의 설치 범위가 거의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스파크의 장점은 스파크 전용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거리에 공중전화 스파크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2018년 기준으로 사이트에서 직접 찾은 플랜을 비교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신만의 프리페이 조건을 입맛대로 선택하는 디자인형 프리페이 플랜도 있어요. $19 플랜이 데이터 1.25GB에 무료 통화 200분, 문자 무제한이 제공돼요. 기준은 한 달이고 플랜의 가격을 지불한 날로부터 날짜가 카운트됩니다. 사용 후에 $20 이상을 탑업하면 500MB씩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데이터를 2GB로 늘리고 문자를 별로 쓸 것 같지 않아서 500개로 제한해놓고 통화를 300분으로 조금 늘려봤더니 $28가 나오네요. 이런 식이라면 $19 플랜이 훨씬 낫죠. 200분 통화에 문자 무제한이면 충분하거든요. 생각보다 문자 쓸 일이 많아요. 뉴질랜드에서는 페이스북 말고는 별다른 채팅 앱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 연락을 주고받거든요. 그리고 이건 스파크 플랜입니다. 똑같은 $19 플랜을 봅시다. 네, 보다폰이랑 완전 똑같네요. 밑에 상세사항 보시면 스파크 와이파이 부스를 통해 매일 1GB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다폰과는 다르게 rollover 기능이 있습니다. 프리페이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탑업을 하면 쓰지 않은 데이터나 통화 시간이 다음 달로 넘어가는 롤오버 형식이에요. 보다폰보다는 더 유용해 보이네요. 다른 통신사는 개인적으로 비추해요. 해외에서는 일 구하느라고 연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번호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무료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많기 때문에 와이파이만 있으면 친구들이랑 대화도 가능하고 통화도 가능하고 심지어 화상 채팅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분 무료 통화, 200개 문자 무료 정도면은 실생활에 이용하기에 정말 적당해요. 그리고 1GB 제공되니까 껐다 하면서 필요할 때만 쓰면은 적절하거든요. 보다폰 쓰실 때 756으로 My Add-on라고 문자 보내면 앱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밸런스, 즉 남은 데이터와 콜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탑업할 때는 편의점이나 통신사에서 받은 영수증에 적힌 번호 코드를 887로 문자 보내면 탑업이 완료됩니다. 쉽죠? 근데 이제 해외에 있고 내가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고 또 일을 지원하거나 일을 찾아보거나 이것저것 하느라고 인터넷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와이파이가 부족하고 만약에 호스텔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이 안 되면 도서관에 가시면 돼요. 사실 지역마다 도서관이 다 있는데 와이파이가 있는데 잘 안 터지거나 와이파이가 제공이 안 되는 도서관들이 있어요. 도서관이 큰데도. 크라이스트처치에 제가 다니던 라이브러리가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와이파이가 정말 잘 터져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처치에 가시면 도서관에 가셔서 무료 와이파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글링 하시면 이렇게 크라이스트처치 안에 도서관들이 나오고요. 셀틱 백패커스 호스텔에 살 때는 피터바로 도서관이 가까워서 자주 애용했고요. 제일하우스 호스텔에서 살 때는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 맨체스터 도서관이라서 자주 갔어요. 홈스테이 할 때는 사우스 크라이스트처치 도서관이 가장 가까워서 몇 번 갔었는데 여기도 와이파이 잘 터집니다. 피터바로 도서관은 유독 앉을 곳이 많아서 참 좋아요. 맨체스터 도서관이랑 사우스 크라이스트처치 도서관은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가 많아서 참 좋았고요. 제가 햇빛 중독자라서. 이렇게 구글링 하시면 오픈 클로징 타임, 주소, 전화번호 다 나와요. 보시면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10시부터 빠르면 4시, 늦어도 7시에는 문을 닫으니까 꼭 그 이전에 사용하세요. 오전 중에 가는 게 사람도 없고 좋아요. 일단 제가 게스트하우스 도착하자마자 한 거는 지도를 받아서 마을을 탐색했어요. 제가 거기서 거주를 할 거니까 어느 정도 지리를 다 알아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도 구해야 되고 또 내가 먹을 걸 사려면 슈퍼마켓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분한테 슈퍼마켓이 어디냐고만 물어봤죠.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시티로 갔죠. 지도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슈퍼마켓, 도서관 이런 데가 어딘지 그냥 다 알아놨어요. 그 당시 크라이스트처치 시티는 도시 전체가 공사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부 공사 중이어서 사진도 별로 없어요. 사진 찍으면 별로 안 이쁘니까 안 찍었죠. 근데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좀 찍어둘 걸 그랬어요. 2011년에 크라이스트처치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2014년이었으니까 지진이 일어난 지 3년 뒤였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가 공사 중이었어요. 그만큼 뉴질랜드 사람들은 공사를 천천히 꼼꼼하게 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 오랜 역사를 가진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은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던 거라서 세심하게 재건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교회 정말 대단해요. 지진을 이렇게 많이 겪었습니다. 자, 여기 이 삼각형 건물이 바로 앞에서 보여드린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이 완공될 때까지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2013년에 오픈한 크라이스트처치 트랜지셔널 캐시드럴인데요. 놀랍게도 80%가 박스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종이 박스로요. 그래서 위키디피아에 cardboard cathedral이라고 나와 있어요. 건물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2011년 대지진 피해자를 추모하는 곳인데요. 2011년 제 생일 바로 전날인 22일 날 많은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추모 장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리스타트 몰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거의 모든 쇼핑몰이 부서져서 2011년에 컨테이너 박스로 지은 몰입니다. 여기에 은행, 옷가게, 우체국 등등 다 밀집되어 있어요. 제가 갔을 땐 있었는데요. 올해 2018년 1월 31일을 끝으로 철회했다고 하네요. 꽤 멋졌는데 좀 아쉽네요. 우리나라의 성수동 핫플레이스가 아마 여기서 모티브를 따온 거 아닌가 싶어요. 해글리 파크는 크라이스트처치의 대표적인 큰 공원인데요. 제가 뉴질랜드 전 지역 중에서 가장 애정하는 공원입니다. 봄에 정말 벚꽃으로 가득해요. 너무 예쁘고 친구들과 피크닉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립네요. 뉴질랜드에는 파킨세이브랑 뉴월드라는 큰 마트가 있어요. 대표적인 마트인데 뉴월드는 좀 비싸요. 근데 파킨세이브는 여행자들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저렴하고 규모도 굉장히 커요. 제가 장을 본 영수증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크라이스트처치에 가자마자 처음으로 산 음식들입니다. 요리하는 걸 잘 몰라서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걸로만 샀죠. 식용유, 오일 작은 한 병이 약 1,600원, 외국 라면은 정말 맛이 없어요. 한국이 짱입니다. 근데 싼 맛에 산 맛없는 치킨 라면이 한 팩에 약 3,100원. 수돗물을 그냥 먹는 뉴질랜드이기 때문에 물이 입에 안 맞을까 봐서 차 한 팩을 샀어요. 약 2,700원 정도. 대충 야채 썰어 넣어서 끓여서 밥에 부으려고 산 청키 소스들입니다. 청키는 큰 덩어리가 씹히는 그런 식감을 말해요. 이게 각각 약 4,100원. 저 작은 키캣바가 1,500원입니다. 팩 샐러드가 약 3,300원.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오래 머물지 않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며칠 먹을 만큼만 사려고 야채들을 조금씩 샀는데요. 다른 여행자들과 n분의 1로 계산해서 1kg씩 사는 게 더 저렴합니다. 토마토 작은 거 4개에 약 2,000원, 레몬 2개에 700원, 양파 하나에 830원, 당근 1개에 260원에 구입을 했네요. 고구마 서너 개 이렇게 비싸다니. 참고로 쿠마라는 뉴질랜드 영어예요. 저는 이게 그냥 영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호주나 미국이나 뭐 다른 데서는 sweet potato라고 하죠. 뉴질랜드에서는 쿠마라라고 합니다. 고구마예요. 우유가 제일 싼 게 2,300원이었어요. 달걀도 제일 싼 걸로 골라서 6개 팩에 1,600원이었고요. 식빵은 20장 정도 들어있는 아주 낮은 퀄리티의 일반 얇은 식빵. 이게 1,200원이었네요. 신라면이 한 봉지에 1,400원입니다. 자, 그럼 파킨세이브와 가격 비교를 해놓은 제 메모예요. 빨간색 표시가 파킨세이브의 가격이고 파란색 표시가 뉴월드의 가격입니다. 피자 치즈를 보세요. 같은 품목인데 2.5달러나 차이 납니다. 꿀과 사과 등은 가격이 비슷합니다. 뉴월드의 마요네즈는 8달러나 하는데 파킨세이브는 반값인 4달러면 삽니다. 뉴월드의 참치 3달러, 파킨세이브는 1.5달러네요. 역시 반값입니다. 뉴월드에서 하얀 양파가 10개에 4달러인데 파킨세이브에서는 1.5배양이 들은 양파가 2.30달러밖에 안 합니다. 애플소스의 경우에는 뉴월드가 6달러, 파킨세이브가 2달러. 시리얼도 뉴월드에서는 8.80달러 하는 것이 파킨세이브에서는 7달러네요. 거의 2달러 차이 나죠? 비슷한 크기의 토마토가 비슷한 양으로 각각 뉴월드에서는 11달러, 파킨세이브에서는 9달러네요. 또띠아도 뉴월드에서는 4달러 하는 것이 파킨세이브에서는 3달러 합니다. 가장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바로 식빵이에요. 파킨세이브는 식빵이 0.89달러입니다. 89센트죠. 20장에서 25장 정도 들어있는 토스트 식빵이 73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식빵 사서 3주 정도 먹었습니다. 브랜드가 같은 것을 비교한 것도 있고 다른 것을 비교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퀄리티가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은 잘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뭐 그렇게 고급 입맛이 아니라서. 뭐 어쨌든. 자, 크라이스트처치에는 코스코라는 이름의 한국 마트가 있습니다. 리카튼에만 2곳이 있어요. 리카튼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고요. 해글리 파크를 가로질러 건너면 있는데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 광장을 기준으로 자전거로 한 15분 정도면 가요. 자, 핫케이크 가루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브라우니를 해먹을 수도 있고 브런치로 먹기도 참 좋죠.
짜장 참치가 너무너무 비쌌는데 당시 제 남자친구한테 한국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 샀었어요. 너무 비싸네요. 제가 없으면 못 살던 간마늘이 거의 1kg에 8,000원 정도. 떡볶이를 위한 재료들, 어묵이 한 봉지가 3,000~4,000원, 고추장 500g이 5,500원, 떡볶이 떡 한 봉지가 3,000원 정도였네요. 뉴질랜드에서 알아야 할 3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K마트, 웨스트필드, 그리고 웨어하우스. K마트와 웨스트필드는 호주에도 있어요. K마트는 모든 것을 다 파는 곳인데 저렴합니다. 아주 저렴해요. 약간 패스트 패션 종합 쇼핑몰 같은 건데요. 옷, 신발, 장난감, 가정용품, 가전제품, 화장품 없는 게 없어. 웨스트필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복합 대형 쇼핑몰입니다. 크라이스처치 리카튼의 웨스트필드에는 영화관도 있고 아래층에는 카페와 바도 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심심치 않게 맨발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호주에도 원주민이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유독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신발이 불편하면 그냥 길에서 신발 벗고 맨발로 다녀도 어색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편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쇼핑몰 바닥은 타일 같은 매끈한 재질인데 발 안 시렵나 몰라요. 아무튼 아예 신발을 안 가지고 집을 나와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웨어하우스는 뉴질랜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요. 하늘색의 웨어하우스는 스테이셔너리예요. 문방구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매장에서 복사나 프린트 등을 할 수 있고요. 이것저것 사무용품, 종이 등을 팝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웨어하우스는 이것도 이것저것 다 팝니다. 의류, 장난감, 가구, 파티용품, 스포츠용품 등 전부 있어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은행은 5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온라인이나 앱 이용이 아주 편리하다고 알려진 커먼웰스,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에서 큰 규모로 자리 잡고 있는 ANZ, 뉴질랜드의 은행인 BNZ, 호주의 대규모 기업인 ASB, 그리고 웨스트뱅크. BNZ를 제외하고는 모두 호주에서도 주요 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은행들이에요. 참고로 ANZ나 ASB가 지점이 더 많습니다. 뉴질랜드에 가시면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거주지 레터라는 걸 받아오라고 해요. 이제 거주지 레터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3주 이상 살았을 경우에만 거주지 레터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홈스테이 맘한테 거주지 레터가 필요한데 좀 써달라 해서 거주지 레터를 받아서 은행으로 가서 계좌 개설을 했어요. 이게 거주지 레터예요. 정말 간단하고 뭐 없죠. 사는 곳 주소가 써져 있고 작성한 날짜,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다고 서술하는 내용, 그리고 작성자 이름, 사인이 들어가면 완성됩니다. 홈스테이든 게스트하우스에서든 주인에게 거주지 레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부탁하시면 됩니다. IRD 넘버를 받으셔야 돼요. 가자마자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합법적으로 일을 할 경우에 이 고용주가 IRD 넘버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RD 번호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최대한 빨리. 저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바로 서류 작성하고 IRD 넘버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우편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2주 정도 걸렸어요. 이게 우편으로 온 IRD 넘버 서류입니다. 바로 앞에 넘버가 써있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번호만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IRD 넘버는 개인의 세금 납부를 도와주는 번호고요. 예전에는 우체국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myir.ird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영어를 못하신다면 리안이라는 블로거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시니까 아래 데스크립션란에 링크 걸어놨어요. 리안님 블로그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홈스테이 가자마자 한 거는 자전거를 산 거예요. 크라이스처치에서 시티 안에서 일할 거라면 무조건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버스는 너무 비싸고 시티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자전거로 다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사람 많고 길 비좁고 이렇지 않고 그냥 도로에서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했던 거죠. $200로 자전거 하나랑 헬멧이랑 백라이트까지 샀거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헬멧을 안 쓰고 자전거를 타거나 백라이트 없이 자전거를 타면 불법이기 때문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자전거를 평생 딱 2번 타봤어요. 근데 거기서 자전거를 꼭 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전거를 일단 사긴 했어요. 타다 보면 늘겠지 하면서. 근데 정말 제가 하루에 3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거든요. 일을 구하느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뭐 뉴질랜드에 가서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워오다니. 자전거를 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은
자전거를 가지고 올라타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 앞에 이제 자전거를 매다는 곳이 있어요. 근데 버스 기사들이 너무 불친절했어요. 아마 제가 동양인이고 영어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 운전기사들이 보통 백인이었거든요. 물론 백인이니까 나를 인종차별한다라는 편견을 제가 가진 걸 수도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백인들이 많이 동양인들을 인종차별하니까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인종차별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버스 앞에 자전거를 매달고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당연히 해본 적도 없겠죠?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혼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쩔쩔맸어요. 그랬더니 정말 엄청 귀찮다는 듯이 나와가지고 막 인상 찌푸리고 너 이것도 못하냐고 빨리 해야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냐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혼자 하더니 얼른 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 해버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탔을 때도 결국엔 못했죠. 근데 그 버스 기사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버스를 안 타는 걸로 너무 멀리까지 갔는데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기 너무 지칠 때 제가 버스를 탔는데 그런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전거를 가지고 타는 게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위에 자전거를 고정하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한국어로 검색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검색했더니 바로 나오네요. 영어를 할 줄 알게 되면 제가 정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링에 정말 유용해요. 한국어로는 안 나오는 자료들이 영어로 검색을 해서 바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이것도 역시 제가 자막 처리를 했으니까 편하게 보세요. Walk your bike to the front of the bus and squeeze the rack latch. This will release the bike rack so you can lower it into its carrying position. Place your bike into the track closest to the front of the bus. Lock your bike in place, grab the spring-loaded hook, and place it snugly over the front wheel of your bike. Then get on board and pay your fare. When you reach your destination, tell the bus driver you'll be taking your bike off of the rack. Walk to the front of the bus, and with one hand on the bike, pull the support arm off the tire. After lifting your bike from the wheel well, stow the bike rack in its upright position. Shake the rack to make sure that it's locked in place.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